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사 진행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시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융합미디어학과의 5분의 교수님들이 함께 융합미디어 토크라고 하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리 융합미디어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자리에 계신 네 분의 교수님들은 각자 주제 발표를 하실 때 인사를 드리고 바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행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접할 때가 많으실 텐데 정말 융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융합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한 자리에서 동시에 융합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좀 교류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과 온라인 줌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이 다양하게 계신데, 저희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다 함께 융합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행사는 오늘 융합이란 무엇인가의 주제에 대해서는 개별 교수님들의 주제 발표 이후에 30분 정도 같이 패널 토의를 할 것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은 시간에 융합의 미래는 어떤가요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먼저 준비된 주제 발표는 개별 교수님들이 한 10분 내외로 간단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우리 권도영 교수님께서 융합을 통한 메타버스를 혁신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동해야 되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SMIT 융합미디어학과 권두영 교수입니다. 제가 발표 자료를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발표 자료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자, 제가 오늘 발표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융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토론을 할 거기 때문에 융합에 대한 얘기보다는 제가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관련해서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고요. 지금 첫 장에 보이는 두 개의 캐릭터가 있는데 저하고 제가 키우는 반려견 루입니다. 자, 제 연구실 사진이고요.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아닙니까? 네. 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모으는 거 좋아하고요. 뭐 어디서 이렇게 수집해 갖고 와서 책상 위에다 이렇게 붙이고 제가 살아왔던 혹은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펼쳐 놓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미디어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긴 하지만 아날로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등산 좋아하고요. 그리고 몸 쓰는 거 좋아하고 실제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뭔가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카푸치노 좋아하고요. 당근도 좋아합니다. 제가 또 저도 당근 좋아하는데 제가 키워드 알람 설정 해놓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또 운 좋으면은 싸게 또 우리 동네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제가 캐릭터 보여드렸던 우리 루고요. 지금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강아지입니다. 보면은 맨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미술 작품 감상하는 거 좋아하고요. VR도 좋아합니다. 얘가 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원래 양치는 개인데, 그래서 제가 VR로 양을 좀 이렇게 체험시켜주곤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1992년도 제가 건축학과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그렸던 스케치입니다. 그때 제가 건축학과 입학해서 제 머릿속에 있는 공간을 짓고 싶은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연필하고 종이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방황도 하고 그러다가 군대를 다녀오고 1996년에 이제 처음 컴퓨터라는 걸 제가 접하면서 그때 3D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 계속 이제 컴퓨터로 공간을 표현하는 작업을 해왔고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간을 3D 모델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 3D 모델링의 한계를 느꼈고 제가 언뜻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3D 소프트웨어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그 3D 모델링 알고리즘의 그 틀 속에서 그냥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다 그 틀 속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것도 좀 한계를 느껴서 이제 내가 그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컴퓨터 공학 쪽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 공간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훨씬 더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메타버스 검색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3D로 보이는 어떤 저런 아이들 그 게임 같은 화면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일단 뭐 그 시작일 뿐이고요. 앞으로 계속 메타버스는 이제 발전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이슈를 페이스북이 만들었죠. 그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그 메타 그 이제 키노트 스피킹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메타버스를 가장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좀 어렵다. 왜냐하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결국 그 3D 공간일 텐데 걔가 현실과 어떻게 융합이 되느냐 그리고 또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이슈가 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가 지금 갖고 있는 전략은 오클러스라든가 이런 회사를 매입을 하면서 3차원 어떤 가상현실, 그 XR 그 확장현실과 이제 연결시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주가도 지금 휘청휘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VR 예전에 한창 이슈가 될 때 이런 이미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진 않죠. 결국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런 식으로 끝났듯이 VR도 좀 이런 식으로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연 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메타버스가 확장이 될까? 계속 이제 의문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컨텐츠적으로 봐야 되고 컨텐츠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원에 꽃을 아주 공들여서 몇 송이를 키우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들꽃을 키우듯이 걸음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즐기는 어떤 그런 문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몇 크리에이터들이 메타버스 컨텐츠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메타버스 세상에서 아티스트가 돼서 컨텐츠를 자기만의 컨텐츠를 계속 생산해내고 그거를 공유하고 즐기는 어떤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자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관련해서는 또 우리 또 교수님들 이야기 듣고 그룹 토의 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전지현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전지현 교수님께서 For Better Life 증강 현실에 관련되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UBR 랩장 전지윤입니다. 네, 전지윤입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기술 기반 예술하고 디자인을 가리키고 있고요. AR에 좀 특화되어져 있습니다. AR에. 강의 자료 공유되냐고. 네? 강의 자료가 뭐요? 공유되냐고. 질문이 오는 거 마지막에. 네, 공유됩니다. 근데 동영상일 텐데.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이게 융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술을 어떻게 우리 삶 안에 디자인하고 어떻게 융합하느냐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보여줄 것은 긴 영상 2개를 보여드릴 건데, 그게 하나의 아티스트가 예술에서 시작해서 디자인해서 그게 어떻게 컨텐츠화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이 아이디어도 섞여야 되고 미디어도 섞여야 되고 컨텐츠도 섞여야 되거든요. 그냥 형식이나 장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작업에서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컨텐츠화가 됐는지 한번 보세요. 저희 UBR앱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 생활 안에서 예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디자인하고 융합하는 방식으로 컨텐츠화하는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단지 그냥 과제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아이디어가 적절한 미디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그게 컨텐츠화돼서 가치 있게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 그거를 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저는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야! 한국에 스마트폰이 2009년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아트를 해오고 있고 그 작업을 특별한 작업을 주인공이 되보기로 했습니다. 가상과 현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들어간 사운드. 이번 주제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어요.
배우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실험적이고 확장된 표현은 어떻게 시도할 수 있는가? 자신의 생각이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야가 있는가? 자신의 생각을 시각함에 있어서 융합된 표현이 가능한가? 당신의 표현이 어떠한 가치가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나 기술을 습득하는 거 이상의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알고리즘을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나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나.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 작업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됐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증강현실로 무엇을 배울까요? 저는 무엇을 표현했을까요? 증강현실이라고 하면 마커가 있거든요. 현실 어떤 마크에 대응돼서
정합되어져 있는 어떤 것들, 튀어나온 증강되어져 있는 것들을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QR코드랑 다른 점은 뭐며 증강현실을 표현하는 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저는 관계를 표현하는 작가인데요. 자신과 타자를 표현하는 인터랙션을 증강현실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체하거나 조합하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걸 배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증강이 돼서 무언가를 얘기한다는 거는 기존의 어떤 정보에서 덧붙여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우리가 만약에 영상으로 회상씬을 보게 되면 그 옛날에 회상 영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증강현실은 현 시점에서 예전 것들을 정합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가 그 메커니즘을 알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어떤 표현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융합은 기술적인 것들을 아는 거나 미디어를 섞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섞어야 되고 장르를 섞어야 되고 아예 그런 생각이 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랩에서 가리키는 증강현실은 기술을 느낄 수 없는 기술, 사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정합된 세계, 혼합 미디어를 통한 확장된 콘텐츠.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쓰임이 있는 인터랙션을 추구해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관객을 스위치로 쓰지 말라는 얘기 하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의미가 있는 건 거예요. 현실과 가상의 접점에서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그 맥락성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마 이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오게 되면 지금 작품하고 문화예술 교육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외에 지금 성남 AR 얼반 뮤지엄 했다는 건가 아니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대전 프로젝트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는 도시 공간 이러한 것들을 증강현실로 복원하거나 리서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예술이나 이런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짧게 더 드리자면 저는 백그라운드가 파인아트 조속과로 시작을 해서 사진을 전공을 했고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박사를 공학으로 했어요. 근데 따로따로 배워서 합쳐지는 거였다면 지금 이 시대 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교수님들과 함께 그게 융합돼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희 시대 때 따로따로 하나씩 배웠던 시대는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보다 많은 좋은 질적 향상이 있는 융합 컨텐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로 이동환 교수님께서 Listening to Sound, 뉴미디어의 소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그 사운드 관련된 교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운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의 소리라는 주제로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가 그 교육의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교육의 목표로 융합을 기본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 콘텐츠들이나 연구 분야나 수업들이 대부분 다 융합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운드는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융합적이지 않은 분야로 인식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잠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트래디셔널 미디어의 사운드 디자인을 계속 해왔었고요. 지금까지도 올드 미디어의 사운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방송이나 영화의 사운드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이제 올드 미디어의 사운드 디자인의 제작 방식과 그 원리를 가지고 새로운 미디어에 이제 확장을 시켜서 그 작업과 연구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드 미디어는 이제 영화와 방송, 신문, 라디오 이런 매체들일 거고, 뉴 미디어는 그 이후에 그 방송이 통신이랑 합쳐지면서 인터랙티비티가 들어가 있는 IPTV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통신이 연결된 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생기면서 스마트 미디어, 그리고 중간에 입체 영상이 한때 되게 성공을 거두면서 입체 영상 미디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감 미디어, 이렇게 오디오가 필요로 한 영상 미디어들의 발전이 이렇게 왔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오디오는 좀 발전이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발전이 별로 없었거든요. 영화, 방송, 그리고 IPTV, 스마트 미디어, 입체 영상 미디어가 진행이 되는 동안 오디오는 이미 영화와 방송에서 그 발전이 되었었던 모노 사운드, 스테레오 사운드, 그 다음 서라운드 사운드가 이미 발전이 돼서 그 통용이 됐었고, 그리고 이후에 미디어가 발전이 진보가 되더라도 사운드는 그 자리에 멈춰져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가장 진보적인 사운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돌비에서 만든 애트모스라는 그 사운드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전부터 있었었지만 입체 영상처럼 이전부터 있었었지만 근래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바이노럴 오디오, 이렇게가 이제 오디오의 그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과정을 놓고 보면은 기술이랑 되게 밀접하게 접목이 되어 있었던 그 분야이기는 합니다.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 오디오는 그 이제 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과 되게 밀접하게 그 이제 접목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융합적이지 않은 분야로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융합을 필수로 그 기본으로 깔고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제일 두드러지는 건 뭐냐면, 점점 인간이 현실에서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미디어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미디어가 발전돼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가장 진보적인 형태가 실감 미디어일 텐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크게 화두로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도 이런 실감 미디어와의 접목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오는 그렇게 많은 그 진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실감 미디어에 준한 그런 오디오에 관련된 이슈들이 별로 없습니다. 바이노럴 말고는. 그리고 특히 제작 방법이나 그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이 그렇게 큰 차이를 얻지 못합니다. 그 지점이 제가 제일 주목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만 왜 기술이 이렇게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 자체가 우리한테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지, 그리고 제작 공정은 왜 기존에 했었던 그런 제작 공정이 계속 그 원리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 지점이 이제 제가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짧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뉴미디어에서의 사운드라는 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운드가 주는 가장 큰 그 역할은 그 몰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그 프로세스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몰입을 하는지를 이제 되게 관심 깊게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듣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기본이 이 예술 작업에 대한 정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돌프 아른하임이 쓴 내용인데, 예술 작업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관찰된 특징을 주어진 매체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각기관의 메커니즘을 지배하는 단순 질서 조화의 원칙에 따른 창조적 재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관찰된 특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술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가 받은 경험, 우리가 느낀 경험, 우리가 받은 감동, 이런 것들이고요. 예술가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저 관찰된 특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주어진 매체라는 것이 지금 진보되고 있는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송, 영상, 뭐 입체 영상, 실감 미디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주어진 매체가 되고, 우린 지속적으로 주어진 매체의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예술 작업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주어진 매체를 이용해서 내가 관찰한 이 특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그 과정이 이제 예술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융합은 저 주어진 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예술성이 발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큰 변화 없는 이전의 이 원리를 가지고 가게 되는 그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어진 매체로 변환하는 과정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주어진 매체는 그 현실에서 작가가 느낀 감동, 그리고 경험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어떤 제한을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미술은 사각의 평면 화폭이라는 제한이 될 것이고, 영상은 스크린과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로 제한이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느꼈었던 어떤 그 감동을 시각과 청각이라는 제한 안에서 그걸 극복하고 표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한 거죠, 예술 작업에는. 그 제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술성이 발현이 되고, 거기서 창조적인 어떤 방법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아무리 진보적이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제한을 극복해서 현실에서 느꼈었던 그 감정을 표현해내지 못하면, 그러면 관객은 감동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표현하고자 했었던 그 감동이 기술에 입혀졌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그 기술의 제한을 극복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내가 표현하고자 했었던 걸 표현할 수가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기술의 어떤 기술이 그 주어진 매체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또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이 감각기관의 메커니즘을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감각기관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 과정이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주어진 매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똑같고, 그리고 주어진 매체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표현했던 것을 극대화시켜서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융합적이다 보니까 결과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이 인간이 어떻게 사운드를 듣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얘기들은 이제 다음에 한번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로 우리 김현주 교수님께서 경계의 계곡에서 쏘아올린 작은 생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있지? 못 찾겠어. 올려서?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쨌거나 제가 발표를 맡게 됐는데, 제가 마지막이 아니었나 보죠. 마지막에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뉴한미디어학과의 김현주이고요. 미디어 아티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 SMIT라고 하는 학교에 조인한 지 10몇 년이죠. 13년 됐나요? 12년째이고요. 네, 2010년도부터 교수님들 만나서 이제 교육하고 연구하고 작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5명의 얼굴을 같이 맞대면서 이야기한 거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와주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고요. 저는 미디어 아트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뭐 학교에서도 사실 미디어 아트 중심으로 학생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처음에 이제 사실 2009년 가을에 이제 학교를 임용 지원을 하면서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뭐 이제 대부분 이제 교수를 지원하면은 이제 전공 분야를 뽑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영상, 디자인, 뭐 멀티미디어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학교만 융합 매체로 이제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융합 매체라고 하는 뭔가 포괄적이지만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시도를 하는 학교구나 하면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요. 사실 제가 겪어왔던 뭐 커리어를 조금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좀 뜻깊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와 인연을 맺고 계속 연구와 작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작업들은 다 제가 이 학교 와서 제작하게 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딱 한 작품 빼고. 네. 저희 연구실 잠깐만 영상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짧습니다. 자, 뭐 어쨌거나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미디어 아트 관련된 이론과 그리고 실제 스튜디오 작업을 통해서 과학과 기술을 접목해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왜 경계의 계곡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지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실
학부와 석사와 박사 과정이 다 다른 계열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대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미대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박사는 사회과학 계열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다른 영역 학제적 훈련을 받고 있는, 아직도 박사를 못 맞춰서 ABD 상태입니다. All but dissertation이라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중에서 제가 가져왔던 커리어는 이제 학부를 마치고서는 삼성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었고, 그리고 석사 때 이후부터 미디어 아트 작가로, 그리고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었고, 또 이제 박사 들어가면서 조금 더 매체 이론에 더 심취해서 그런 쪽으로 더 공부하고 있고, 뭐 사실 뭐 연구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아직 덜 닦인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기획자로서 큐레이팅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자면 저희 커리어 상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의 길들이 있었고, 뭐 제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 갈래들을 건너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요즘 워낙에 많이 여기 계신 모든 교수님들, 여기 5분 교수님들이 다 본인이 원래 있었던 그 학문 영역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더 융합적인 필드로 나가신 그런 사례이고, 저 또한 그런 한 명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어떤 영역의 건너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자면 이 세상에 어디든 뭐 이런 이분법적인 그 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 고전적으로 또 영과 육의 분리나 아니면 뭐 인간과 비인간의 분리, 예술과 사이언스의 분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의 어떤 특징이었다고 보자면 이제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죠? 철학적으로도 뭐 현상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과 non-human 내지는 사물과의 어떤 연계,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그러한 흐름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아트 또한 이렇게 과학과 기술을 예술과 연계한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영역을 지나가는 게 쉬운 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들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각자가 이제 가진 그런 본래의 그런 기득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왔던 관성이 있고, 그런 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영역들을 융합하고 또 새로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 산 중에서 그 산과 산을 건너가기 전에 있는 계곡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렇게 계곡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모험을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 스스로 이 약간은 뭔가 인간의 욕망과 본성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그리움, 뭔가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그 너머의 영역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호기심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호기심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커리어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결국 이렇게 해서 이런 모험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려면 중간에 어떠한 그 조건들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데요. 뭐 미리 간단하게 뭐 5분이나 10분 정도로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냥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하시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이제 내가 만약에 A라는 영역에서 B 영역을 융합하고 싶다 했을 때 A는 익숙하지만 B는 굉장히 낯설잖아요.
근데 이제 B를 그냥 아웃소싱만 하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영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정도의 내 안의 융합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B도 충분히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평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누군가의 어떤 다른 영역과 협업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융합을 한다 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공평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티스트로서 테크니션과 함께 협업을 하게 되었을 때, 테크니션 입장에서 이 협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서로에게 좋은 결과물로 가질 수 있도록 끌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공평함에 대한 가치와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감에 있어서 함께 뭔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배려와 공평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의 성공이 이루어지고, 또한 적절한 내 안의 융합과 적절한 협력을 통해서 이런 융합적인 그런 시도들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마이크를 드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제 이메일은 요겁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교수님 많이 말씀. 김민주 교수님 마지막에 사실 융합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조금 있다가 5분이 같이 얘기할 때 그 내용을 더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융합미디어학과 이주환 교수고요. 저는 인터랙션 랩이라고 하는 연구실을 운영합니다. 사실 앞서 네 분의 교수님들께서 예술에 기반한 가치에 대한 고민과 그 고민들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작품의 세계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저는 사실은 거기서 조금은 다른 결을 갖고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HCI, 한국말로는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고요.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미디어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미리 드리면, 앞서 네 분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고민들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들, 그리고 컴퓨터 환경들에서 충분히 녹아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과 인간의 가치에 맞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 중심의 사회가 점점점 기술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인간 중심의 이야기를 기술의 관점에서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개념상으로는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3가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중에서 컴퓨터부터 얘기를 드리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디바이스들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삶 속에 여기저기에 아주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컴퓨터는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입력하도록 하고, 또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다시 제시하죠. 인풋과 아웃풋이 무한히 반복되는데, 이 과정이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질문할 것인가,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이 HCI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내가 인간이니까 잘 알고 있겠죠? 네. 사실 우리가 사람이긴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뭐, 계산해 보니까 한 30년 정도 심리학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 시간 동안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자료도 살펴보면서 점점점 더 사람이 알기 어려운 존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좀 고민해서 정리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은 결국 우리 인간의 삶과 우리의 삶을 둘러싼 환경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이죠. 저것이 내가 누구인지도 말해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말해주고 또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기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에서 이 인간은 사실은 예전에는 CHI로 표기되다가 요즘에는 HCI로 표기가 바뀌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도 기술보다는 인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우리 인간이 컴퓨터 환경, 디지털 디바이스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적절한 경험을 쌓고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에서 제공돼야 될 그런 기술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예술적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우리가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은 감각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그 정보들을 들어오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인지적인, 정서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이 다시 행동으로 세상에 나가게 되죠.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고 다양한 존재들과 교류하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미디어들이 중재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죠? 과거에는 올드 미디어에서는 편지나 이런 아날로그 미디어가 있다면 요즘에는 SNS 같은 그런 디지털 미디어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핵심적인 요소들을 살짝 그려놓은 이미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용자라고 하는 인간과 컴퓨터로 대변되는 시스템, 그리고 이를 둘러싼 환경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각각의 요소보다는 이 사용자인 인간이 이 컴퓨터와 그리고 그걸 둘러싼 환경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는지, 그 속에서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감각하고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해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경험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경험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야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리고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인간 중심, 사용자 중심 이런 키워드로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이나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분야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겠죠. 끝으로 미디어 서비스와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건 사례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007년도에 애플에서 첫 번째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엄청 센세이션 했는데 생각해 보면 저도 공감하는 것이 뭐 인류의 역사를 다양한 장면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불의 발견이라든지 문자의 발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아이폰이 나온 시점이 인류의 특히 미디어 중심의 해석에서는 전체 이 지구상의 시대를 반으로 가르는 하나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전까지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중요한 속성이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나 콘텐츠가 우리에게 어떤 진정성과 의미를 주는지 그 경험에 포커스를 두고 가치를 매기는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디어 서비스 가운데서 페이스북 같은 SNS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무엇을 파는 회사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좋아요를 파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페이스북 같은 회사를 아주 거대한 기업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기업은 그 좋아요를 사람들이 더 이상 사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회사가 될 수 있어요. 다음날 망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의 모든 페이스북 유저가 다음날 안 쓰기로 탈퇴하기로 동맹을 맺고 그만두면 다음날 바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민과 그것이 충족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환경들을 구축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인간에 대해서 조금 벗어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미디어 서비스와 기술의 미래에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디어 서비스나 기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딱딱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고 기억하고 감정으로 반응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즉 인간의 경험에 대해서 포커스를 갖는 것, 여기서 출발해서 구체적인 가능한 기술과 디자인들이 적합하게 제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바로 융합적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고요. 이 융합에는 한 가지 특정한 학문 분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 예술, 기술적 융합이 그 문제 해결에 다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다 그 가치를 고민하는 데 필요하고 또 실현하려면 공학적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교육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융합미디어학과가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과 몇 가지 특징을 좀 보여드리는데 이 자료는 우리 학교 웹사이트라든지 홍보 자료를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서로 다른 것 같은 5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과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교육과정에 여기저기 포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술의 근간한 가치를 고민하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간 본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리서치를 할 수 있는 테크닉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융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 5분 정도만 세팅을 조금 바꿔서 패널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여기가 나. 바꾸자. 교수님,
네,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5명의 패널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간단하게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혹시 줌이나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 나누고, 없으시면 우리 이야기를 더 하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오래 쉬지 못하고 바로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상에 접속하고 계신 분들도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5명이 사실은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따로 없어서 좀 아쉽죠. 아쉽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더 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방문하시거나 접속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라도 연락을 주시면 따로 뭐 같이 얘기 나눌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 30분 이내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고민하던 혹은 같이 고민하던 그 융합에 대한 이슈들을 좀 다뤄볼 텐데요. 사실 제가 교수님들한테 같이 패널 토의할 내용에 대해서 주제를 뭐 따로 그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자유롭게 당황스럽지만 진짜 자기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미리 준비는 안 시켰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 주는 그 큰 주제는 융합이 무엇인가에 대한, 융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융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수님들한테 묻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5분이 각자 자기의 전체 커리어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융합의 기회들을 가지셨을 텐데, 이런 융합이 언제 가장 필요했고 그것이 정말 의미 있게 느껴졌는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융합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히스토리 상에서 융합이 정말 의미 있게 느껴지거나 그랬던 순간,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권정 교수님, 예, 질문 들으신 분 얘기해야죠. 질문 못. 융합 네, 본인의 그 전체 히스토리 상에서 융합이 가장 강하게, 융합에 대해서 가장 필요했던 순간, 그리고 거기서 의미 있게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네네. 저는 잠깐 벗어도 돼요? 저는 그 이상, 천재신 이상 혹시 아십니까? 그 1930년대 그분하고 사실 융합 프로젝트를 2015년 이후로 계속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 그분이 원래 건축가였습니다. 그분이 건축가였고,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기사로 일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시인으로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의 시를 이제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건축적으로 사실 뭔가를 많이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시절 뭐 기술적, 그러니까 뭐 표현 도구도 없었고,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도 여러 가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건축적 상상을 표현하지 못했던 그 아픔, 그런 것들을 그 텍스트라는 매체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이제 상황을 공부하면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좀 아픔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분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분의 어떤 시라든가 그분의 어떤 뭐 이야기들을 공부하면서, 만약에 이상이 지금 메타버스 시대에 살아있다면, 그분은 어떤 프로젝트를 할까? 그걸 이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제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융합 관련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융합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교수님들과도 이렇게 뭐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꿈꾸던 거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로 할 때, 그때 이제 융합이 이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서로 이렇게 여러 개 섞어가지고 뭘 하면은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예술, 기술, 뭐 공학, 뭐 비즈니스 막 섞으면 안 될까? 사실 그거는 좀 잘못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기준으로 이제 그러면 내가 할 건데, 뭐 안 도와줘도 내가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전문가들 혹은 뭐 비전문가들,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나와 꿈이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융합해서 뭔가를 할 때 그게 빛이 발한다. 그게 이제 제가 느끼는 융합인 것 같고, 그분 프로젝트도 나하고 이제 뭔가 추구하는 게 비슷하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분하고 융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우리 강아지, 우리 루. 예, 루하고 이제 제가 뭐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한 8년 정도 같이 살고 있고, 사실 개를 키우기 전에는 개를 키우면 이럴 거야. 뭐 개는 이럴 거야라고 제가 계속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한 8년 같이 사니까 그때 내가 키우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 또 키우면서 이제 계속 생각이 바뀌게 되고 개를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오랫동안 같이 부대끼며 살아야 진정한 융합이 되는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두 가지 사례가 생각이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하네. 저는 인생의 첫 번째 융합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제가 이제 조속과를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물질적인 것들을 섞는 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물질적인 것들을 섞는 것에서 벗어나서 제가 뉴욕에서 향수 디자인 하는 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캘빈 클라인 CK1 병 안에 있는 물 색깔을 만들고 있는데 향기를 파는 거잖아요. 향기를 파는 거면 그 향기에 대한 물질을 만들어야 되고 병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고 박스를 만들어야 되고 영상을 만들어서 광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컨셉으로 융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매체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거는 물질적인 차이잖아요. 거기서 확장을 해서 미디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 미디어에서 갖고 오는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것들에 대해 감각의 다른 인터랙션들이 융합이 되는 것들, 물질이 융합이 되는 것들. 또 한 가지는 아까 향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시각적인 요소들을 다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본다고 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인 것 같아요. 본다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트레이닝이 전 아직도 부족해요. 죽을 때까지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다루는 거, 타이포를 다루는 거, 영상을 다루는 거, 그게 물질이 흙이나 돌이나 철이나 다른 특성을 가진 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로 보여지는 이미지와 타이포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비물질이긴 하지만 정말 다 달라요. 그러면 재료들도 섞어야 되고 비물질적인 재료도 섞어야 되고 인터랙션도 섞어야 되면 나는 왜 섞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제 안에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융합이란 답을 평생 찾아나가는 것이
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생을 거쳐오면서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융합이라는 형태가 다른 변화의 속에서도 자기만의 융합이 바뀌어지는 과정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융합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의 사고가 넓어지고 손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 배운 것 이상으로 활용되고 사람들에게 그게 같이 이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사실 그 권도현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랄까, 굉장히, 그 뜻맞는 사람, 내지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만나게 된 사람과 어떤, 뭐랄까,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나 혼자였으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훌륭한 그런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고, 사실 그 중에 가장 꼽자면 저는 사실 우리 학교의 대학원생들하고 하는 그런 협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사실 학부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생들 이제 충분히 본인이 필드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고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데,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뭐 조수를 하는 친구, 뭐 사진을 하는 친구, 영상을 하는 사람, 사운드를 하는 사람, 그 굉장히 다양한 필드의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공통의 특징은 뭔가 창작이라고 하는 예술적 행위로 이제 같이 만나게 되는데 백그라운드는 다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들과 같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뭔가 그러니까 경험이 되는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요즘 들어 특히 저희가 함께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사실 융합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경험.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정함과 이해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통의 어떤 관심사들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융합은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야기하는 융합에 대한 생각, 비전, 뭐 이미지와 또 전준 교수님의 어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제 생각에서 융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여러 사람과의 어떤 경험의 공유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그 경험에서의 질, 퀄리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되게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이때 저희가 처음 만나서 이 학교를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교육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했었던 그 융합의 레이어와 지금의 레이어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교수님들이 다 예를 들어서 파인아트를 하시고 컴퓨터 공학을 하시고 아니면 반대로 뭐 엔지니어링을 하시고 다시 파인아트를 하신다던가 이렇게 좀 되게 교수님들의 커리어가 이렇게 되게 융합적인 그 길을 좀 걸어 오셨 반면에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 학교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방송 영상 미디어에 관련된 공부만 하고 거기에 대한 작업만 하고 있다가 이제 이 학교 와서 융합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접하게 됐고 그때 얘기했었고 제가 되게 좋았었던 거는 그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었었고 그리고 목표가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기술을 이용한 예술 또는 예술을 위한이라기보다는 예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의 발전 이런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을 찾고 효용성을 찾고 좀 더 실질적이고 좀 더 창조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그 융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때 그래서 정리했었던 융합이라는 개념이 뭐였냐면 비즈니스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비즈니스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기술적 이해도를 높이고 예술적 창의력을 겸비한 그런 융합을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교육 그 분야가 그런 기술 기반의 예술 관련된 그런 이제 커리큘럼도 그렇게 만들고 작품도 또 그쪽으로 좀 이렇게 많은 그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했었었고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융합의 가치는 기술의 활용, 그리고 기술의 습득, 예술가들이 얼마나 기술을 습득해서 활용을 하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얼마나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작품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에 큰 가치가 있었었고, 또 반면에 기술의 개발이라는 것이 그냥 기술 자체의 개발이라기보다는 기술이 활용이 돼서 좀 또 새로운 어떤 그 뭐 문화를 만든다던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다던가 그런 어떤 예술적 실험이 가능해지는 그런 기술에 관심이 좀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야기가 됐었다라면, 지금은 그 융합이라는 어떤 그 방법이 되게 확장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이미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지만은 이미 융합이라는 것이 그때보다는 더 보편화돼 있고 우리의 어떤 삶 속에 되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그리고 굳이 얘기를 꺼내서 하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예를 들어서 학생들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할 때 이미 거기에는 엔지니어도 있고 뭐 비즈니스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벌써 이 재료들이 다 그렇게 융합적인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신기하거나 관심이 가지는 않고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그 융합이라는 방법이 사람에 대한 거라던가 아니면 작품을 할 때 어떤 재료라던가 방식이라던가 뭐 이런데 그런 애티튜드로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너무 좋고 신기하고 재밌고 해서 융합적인 어떤 그런 이런 시도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연구나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한번 그게 조금 뭐랄까 이렇게 배리어로 느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술의 습득이라는 것이 예술가들한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예술가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쓰는 기술의 어떤 그 마스터링이 그게 예술적 창의력을 표현하는데 되게 큰 힘이 되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또는 기술의 한계가 내 예술적 창의력의 그 한계가 되는 지점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때 좀 되게 답답함을 느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깨지고 그걸 넘어서면 거기에는 이제 더 많은 그 예술적 창의력들이 발현이 될 거다라는 건 확실은 하지만 그러다가 기술에 대한 것보다는 아까 이정 교수님 HCI가 그 CHI에서 HCI가 됐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었던 것처럼, 그 저도 융합이라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어떤 인간과 이런 그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가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질문도 있으시고 아마 그 참석자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실 텐데,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질문을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네 분의 교수님들께서 융합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다양한 레이어로 소개를 해주신 게 되게 흥미로웠고, 저는 융합을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간단하게 조금 소개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융합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결국은 Why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융합이 필요한가? 융합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사실 융합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그 황금 비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융합을 갖다 대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융합을 강조하고 마치 이것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어떤 그 인간이 처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전통적으로는 파고드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오랜 역사를 가져왔어요. 하나씩 알려고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성들이 만들어져 왔지만, 그것이 더 이상의 새로움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학문이라든지 연구의 영역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함께 변화되고 있고, 이 변화에 대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학문 영역이나 혹은 기술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아니면 훨씬 더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기도 되죠. 실제로 저는 그런 걸 볼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학문 분야가 굉장히 전통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대학의 학과 같은 것들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반해서 서양의 일부 그 교육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융합될 수 있고, 그 융합의 선택도 본인이 직접 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융합의 개념조차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강력한 자유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도 예술이라든지 사회과학적인 관점들을 같이 결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왜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처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려면 인문, 예술, 기술들이 다 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각자가 가진 질문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융합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조금씩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우리의 히스토리상으로 돌아보면 그런 노력도 해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질문 주신 분이 708891님께서 질문입니다. 융합의 핵심은 모든 영역에서 기술과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도 인간이 무엇을 느끼게 하려 하느냐는 점에서 본다면 인간적 체험 기반, 초현실적, 비현실적 체험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융합기술 및 융합미디어는 과연 어떤 방식,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둘째, VR 헤드셋의 경우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어떤 기술적 발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살짝 겹쳐서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대답해 주실 분 있으세요? 아니요. 대답. 네. 저는 융합의 핵심, 모든 기술과 융합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다른 네, 제가 예, 저도 아이를 키우고 또 요즘 아이들이 그 미디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면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가면 진짜 어린아이가 계속 핸드폰만 보고, 심지어는 막 진짜
진짜 한 두세 살 정도 되는 아이가 그냥 핸드폰, 타블렛 보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걔가 그 밥 먹으라고 하면 그 밥도 안 먹고 그걸 뺏으면 또 막 울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이제 타블렛이 아니고 이제 VR이 이제 되면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게 좀 크기도 하고 한 또 시간도 지나면 좀 어지럽기도 하니까 뭐 쓰고 싶어도 많이 못 쓰는데 이게 점점 해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오클러스에서도 이제 소형화가 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상도 문제라든가 아마 그런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내년쯤 다 많이 좋아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 우리 아이들 특히 진짜 지금 핸드폰만 해도 지금 문제인데 더 몰입감이 있는 어떤 디바이스에 그냥 무방비하게 노출되면 큰일이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요즘에 제가 사진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 필름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필름 카메라. 그 레트로한 어떤 그런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또 보게 되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막 자전거, 그 다음에 또 뭐 테니스 이런 운동하는 걸 보면서 뭔가 좀 약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인간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아날로그적인 어떤 삶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아무리 이런 디지털이 이렇게 계속 그렇게 발전되더라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거고 그게 과연 이제 그 실제 자연이라든가 실제 사람들과 접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요. VR 헤드셋의 경우는 분명히 발전될 건데 그리고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융합 기술, 융합 미디어는 아날로그 매체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길었습니다. 저도 조금 그 대답을 하자면 지금 권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 미디어의 미래의 측면에서 그 아날로그화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 미디어가 특히 기술의 방향이 인간에게 있어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일종의 그 갈림길에 와 있는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인간에게 관심과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형태의 미디어 기술로만 접근하다가는 결국은 우리한테는 불필요하거나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이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디지털의 형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소화될 때는 아날로그하게 표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인간의 감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제가 진행하는 수업 가운데서 그런 수업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측면 중에 하나는 지금이라도 미래에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인간의 감성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디지털 기술과 접목되어서 우리한테 소화될 수 있는지를 미리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을 필두로 해서 지능적인 프로세스는 더 이상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세상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고민할 것은 사람들의 삶에서 감성적인 충족, 감성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충족하는 방향으로 미래 융합 미디어 기술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VR 헤드셋 같은 경우는 오클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반대로 VR보다는 AR 쪽으로 승부를 거는 형태로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면은 그 헤드셋처럼 이렇게 어떤 장비,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체에 이제
부착되는 방식의 형태의 기술들은 한계가 항상 있어요. 우리가 입체 영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스테레오스코프도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했고 VR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시각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그런 부담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계속 보라고 눈에다가 그냥 밀어 넣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시각적 정보 처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와 거기서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일단 던져놓고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만드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마치 로또를 하듯이 잘 되면 대박이 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주의 깊고 조심스러운 형태의 미디어 기술이 제시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온라인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시간상 질문은 한두 개 정도만 받을까 하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함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은 일단 예술이라는 부분이 그냥 대체적으로 우선은 시각에서 그러니까 점점 오감으로 발전하는 형태로 이제 진화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런 시각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말과 글 같은 거에 좀 더 익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미디어 아트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뭔가 그런 말과 글이라는 것이 어떻게 현재 미디어에서 혹은 이제 교수님들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혹은 예술에서 어떤 식으로 의미를 지니는지 중요성을 지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그 학습법이 있는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상과 표현을 할 때 가장 먼저 단어로 훈련을 시켜요. 소시르의 기표와 기 상징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발상과 아이디어의 컨셉슈얼라이즈 할 때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를 100개씩 뽑아오라고 얘기해서 페어를 만들어 오거든요. 자기가 어떤 발상이 있으면 난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것인지, 왜 이걸 표현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떤 소통을 하고 싶은지를 명사, 동명사, 형용사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어차피 시각적인 것도 이미지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각적 리터러시에서 보면은 이미지를 어떻게 읽어가느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어와 그다음에 글 쓰는 것과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공이 만약에 다른다 하더라면. 그리고 하나만 더 대답을 같이 더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까 미디어 아트도 관심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미디어 아트 쪽에서 보자면 굉장히 글이나 말은 사실 인간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거나 그들이 상황을 묘사하는데 없을 수 없는 게 이 말과 글, 심지어 시각 예술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뭐 예술가들 중에서 또 타이포그래피나 아니면 그런 LED 아트나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텍스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이렉트하게 활용하는 그런 아티스트들도 많고요.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실제 텍스트가 제너레이트 되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AI 아트를 하는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짧게 더 말씀드리면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지적인 프로세스거든요. 결국은 인간의 사고가 세상 밖으로 구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는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것이 조직화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서 의미를 담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말의 형태, 스피치가 있고 텍스트로 이제 나와서 각각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HCI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우리의 환경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 바로 이 말이나 글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소화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최근에 보이스 인풋 즉 목소리로 인풋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한 형태 서비스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예, 뒤에 계십니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플랫폼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XR, VR 다 시도를 하고 있지만 기존 이제 매체에 있었던 경험들을 조금 이제 복붙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이제 고객이나 잠재적인 사용자에 실망감을 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융합이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고객 어딘가에선 합류를 할 것 같은데 그걸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지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제 매체에서 공간 경험이 중심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오감에서 여전히 귀랑 눈 말고는 촉감이나 혹은 이제 냄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연구하시고 계신 분야나 혹은 보고 들으시는 거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진도를 빼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두 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하고 권동 교수님께서 하시 마지막 뒷부분에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흔히 그런 분야를 이제 다중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게 다중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명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환경 속에서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경험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 등 혹은 VR이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상적인 공간에서 우리의 경험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감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감각이 다른 감각들과 디스매치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그게 다 피로로 오게 됩니다. 혹은 혼란, 컨퓨전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걸 해결하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도가 다 다른 거죠. 시각적인 그 진도와 청각적인 진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런 부분인데 무관심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저도 관련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지만 연구 자체가 어렵고 기술 발전 자체가 쉽지가 않은 영역이 있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통합하기에는 너무나 길이 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것들이 나머지 것들과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일종의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예를 들자면 소리가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시각이 맛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런 감각 간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상공간 연출이나 콘텐츠 디자인이나 이런 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들은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메타버스 그러니까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있죠. 근데 이제 각 기업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각 기업마다 이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본질적으로는 다 전부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과연 여기서 만들어진 메타버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의미가 가치가 생길 것이냐 그리고 또 오래 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현재 메타버스들은 사실 그 부분을 충족을 많이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점점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메타버스는 지금 사실 그런 어떤 세월의 흔적 그리고 진화라는 관점에서 그런 의미를 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 일종의 이제 메타버스도 일종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그걸 저장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걸 모델링 해야 되거든요. 모델링이 단순히 3D 모델링이 아니라 데이터를 모델링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의 자료구조, 데이터 모델링이 그런 어떤 시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진화적인 관점에서 작업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뭐 3D 오브제를 시각화하는 데만 지금 급급하고 있고 진화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그거를 이제 충족을 못 시키고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우리나라 제페토 플랫폼을 보면 너무나 좀 한심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그 우리나라에서도 밀어주지 않습니까? 뭐 제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모든 관공서라든가 뭐 모든 프로젝트를 제페토로 지금 막 뭐 장려하고 근데 그 아주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제페토를 만드는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 그걸 만드는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하나도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가 잘 구축이 되려면 전문가 몇 명이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 거를 만드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안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그 어떤 그런 구축 관점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거는 그 더 샌드박스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걔는 보면은 게임 메이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씬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툴도 제공을 해주고 복스 에디터라고 하는 어떤 오브제, 캐릭터를 모델링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복셀이라고 하는 모델링 구조를 쓰고 있거든요. 그 복셀이라는 게 복셀 사이즈가 작아지면 우리가 이제 해상도가 픽셀이 작아지면 그 사진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그 현실 세계의 어떤 이미지랑 똑같이 이제 재현하는 게 가능성이 높아지듯이 마찬가지로 복셀도 복셀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점 실제 사람처럼 현실처럼 그 메타버스가 그 발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픽 리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그 복셀 사이즈가 어느 정도는 좀 크긴 하지만 그게 그래픽 기술이 발전되면서 복셀 사이즈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그게 그러니까 진화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그래픽 그 데이터 모델 구조 자체가 좀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메타버스는 그런 어떤 진화적인 관점에서 그런 걸 담기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메타버스를 지금 감상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모바일하고 그냥 컴퓨터 PC 그냥 모니터 화면인데 그걸 이제 VR로 뭐 AR로 혹은 뭐 홀로그램으로 다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3D는 변하지 않고 그냥 그 디바이스로 그냥 서비스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거는 뭐 삼성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인터랙션 관점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데스크탑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에서 공간 컴퓨팅 환경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그건 단순 관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그걸 상호작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동작을 이해하는 인터페이스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손 정도 제스처 인식하는데 그건 단순히 트래킹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바이올린이라든가 첼로라든가 그런 인터페이스를 쓰면은 우리가 몇 년 하고 10년 하면은 진짜 예술가적으로 몸짓이 우아해지거든요. 뭐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컴퓨터 키보드 10년 하면 뭐 합니까? 다 그냥 따다닥이거든요. 아이들 그냥 손만 빨라지잖아요. 우리 아들 뭐 지금 10몇 년 컴퓨터 했지만 손가락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 메타버스를 쓰는 XR적으로 그걸 썼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사람이 우아해지는 그런 진화적인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얘가 소화를 하느냐 그것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이 풀어야 될 숙제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대기업에서 다 해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뭐 멀미 뭐 이런 문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제스처 관점에서 이제 그걸 빅데이터 뭐 스몰 데이터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가 이제 공공의 어떤 큰 데이터라고 하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한 사람이 인생에 있어 쌓이는 그런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몰 데이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버스가 그런 스몰 데이터를 탑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쌓아서 메타버스의 내 공간에다가 쌓은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있으면서 걔가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생기느냐. 이 관점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그게 별로 의미 없다. 내가 나한테 그러면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되겠죠. 메타버스를.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흥미로운 질문과 답변이 조금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그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더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도 얼마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찾아오셔도 되고, 그리고 줌에 계신 분들도 그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셔가지고 이메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행사에서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현장과 줌,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기회 되면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 종료해 주세요.